유비의 책사, 참모하면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제갈량입니다.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도 히데요시의 제갈량이라고 불리는 참모가 있었죠. 그는 바로 구로다 칸베에라는 인물로 현재 일본인들이 전국시대 인물 중 가장 좋아하는 책략가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구로다 칸베에의 원래 이름은 구로다 요시타카인데요. 구로다 가문은 과거부터 코데라 마사모토를 주군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아버지 구로다 모토타카가 코데라 마사모토의 양녀와 결혼하면서 1546년 하리마 히메지에서 태어나게 되었죠. 이때부터 구로다 가문은 마사모토로부터 코데라 성을 하사받으면서 칸베에는 어릴 적 코데라 요시타카라 불리게 됩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총명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성주 대리 역할도 했으며 아카마스 가문이 3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코데라 가문의 본성인 히메지성을 공격했을 땐 고작 300여 명의 병력으로 이를 격파해버리면서 이름을 떨치게 되었죠. 한편 당시 가장 강력한 세력인 오다 노부나가가 주고쿠 지역을 침공해 올 때 코데라 가문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는데요. 모리 가문과 오다 가문 중 어디로 붙어야 살아남을지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대부분의 신하들은 모리 가문에 붙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지만 오직 칸베에만 오다 노부나가의 진정한 힘을 알았기 때문에 주군이던 코데라 마사모토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결국 오다 가문에 붙게 됩니다. 그러던 1578년 3월 하리마의 최대 호족 세력인 베시오 나가하루가 모리 가문 쪽으로 붙자 주위 여러 세력도 그와 동조해 모리 가문으로 붙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때 코데라 마사모토 역시 칸베에의 간곡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노부나가를 배신해 다른 세력들처럼 모리 가문에 붙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오다 노부나가의 중신이던 아라키 무라시게가 갑자기 노부나가를 배신하고 모반을 일으키기까지 했죠. 이때 오직 칸베에만이 정세를 정확하게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무라시게의 친구 사이였던 칸베에는 무라시게를 설득하기 위해 혼자서 그를 찾아갔지만 무라시게는 이미 오다 쪽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칸베에 역시 죽임을 당했어야 했지만 무라시게와의 친구 사이였던 덕에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죠. 토굴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 그는 온갖 피부병에 시달렸고 매독에도 걸려버리면서 머리에 흉측한 흉터가 생겨버렸으며 심지어 오른쪽 다리의 무릎 부분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아 바퀴벌레를 잡아먹으면서 버티고 있었죠. 이때의 끔찍한 감옥 생활로 인해 칸베에는 훗날 항상 두건을 쓰고 다녔고 오른쪽 다리는 회복이 되지 않아 다리를 절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그는 이후부터 전투를 지휘할 때도 말을 타지 못하고 가마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쨌든 1년 후 아리오카 성이 함락되고 코데라 마사모토와 무라시게도 토벌당했는데 이때 칸베에의 능력을 높게 산 히데요시는 그에게 모반자의 성씨를 쓰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말해 코데라 성을 버리고 다시 구로다 성을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칸베에는 노부나가에게 1만석의 영지를 하사받았으며 히메지 성은 하리마 지역을 통치하기엔 최고의 성이라며 자신의 거성을 히데요시에게 바치면서 자신은 다른 곳으로 이주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히데요시의 밑으로 들어가 그의 참모 중 한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1581년 히데요시가 이나바 도토리성을 공격할 때 전공법으로 공략할 시 병력의 손실이 엄청날 것이라 예상하고 전투를 치르기 전 성 안에 있던 곡물을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모조리 사들인 뒤 성을 완전 봉쇄한 채 말려 죽이기 전술을 사용해 성 안은 먹을 식량이 없어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으며 그렇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는데 이 작전을 히데요시에게 알려준 것이 칸베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그 유명한 비추 다카마스 성 공격을 감행할 때도 거대한 제방을 쌓아 성에 수공을 가했는데 이 기막힌 작전을 히데요시에게 알려준 사람도 칸베에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 일본 전국을 들썩이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혼노지의 변이 일어나 전국 통일에 가장 가까웠던 인물 오다 노부나가가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때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 히데요시도 놀라서 냉정함을 잃고 어버버대고 있을 때 칸베에는 지금이야말로 히데요시님이 천하를 잡을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이옵니다. 빨리 군사를 돌려 교토로 가 아케치 미치히데를 쳐야 합니다. 라고 조언했던 것이죠. 그러자 번뜩 정신을 차린 히데요시는 곧장 칸베에를 대치하고 있던 모리군에 보내 화의를 맺은 뒤 전 병력을 이끌고 황급히 교토로 향했으며 아케치 미치히데를 격파하고 결국 노부나가의 뒤를 이어 전국시대를 통일하게 된 것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의 1등 공신은 단연 구로다 칸베에였지만 히데요시는 과거 여러 전투에서 그가 말해준 조언들과 혼란 그 자체였던 혼노지의 변 사건 직후 혼자만 냉정함과 침착함을 유지한 채 적군이던 모리 가문과의 화친 교섭을 굉장히 훌륭하게 성공해내고 군사를 돌려 교토로 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칸베에를 오히려 두려워하고 경계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부젠 나카츠 12만석의 영지만 하사해 지방의 작은 소규모 다이묘로 임명해 쫓아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별다른 불만 없이 조용히 지방으로 내려갔고 이후에도 별 불만 없이 여러 전투에도 참가했으며 시마지 가문을 굴복시키는 등의 역할도 해냈죠. 히데요시가 그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요. 어느 날 천하를 통일한 히데요시가 측근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훗날 히데요시가 죽으면 누가 천하인이 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대화하게 되었죠.
이때 측근들은 오대로 중 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대답했지만 오직 히데요시만 머리를 가로저으며 구로다 칸베에 말고는 생각나는 사람이 없다. 칸베의 그 자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게서 천하를 빼앗아 버릴 것이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기껏해야 부젠의 12만석 다이묘에 불과한 칸베에가 훗날 히데요시의 뒤를 이은 천하인이 된다는 말에 측근들 모두 의아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에 히데요시는 노부나가가 급사한 이후 자신이 여러 전투를 이어나갈 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칸베에에게 상담했는데 그때마다 내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과 칸베에가 내린 결론은 같았다. 아니 오히려 칸베에의 작전이 더욱 세밀하고 적의 의표를 찌른 작전이 많았지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 이어 말하길 세상에 두려운 자가 둘 있는데 하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로다 칸베에이다. 이에야스는 그래도 온화한 사람이지만 칸베에는 뭐라 말할 수 없이 속을 알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더 두렵다. 그에게 100만석을 주었다면 단숨에 천하를 빼앗아 버렸을 것이야 라고 했다고 하죠. 어쨌든 부젠을 영지로 하사받고 그곳에 지내던 칸베에는 부젠의 토착 무사였던 기이 시게후사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키자 아들 구로다 나가마사를 토벌군 대장으로 삼아 출진시켰는데 아들이 적의 함정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칸베에는 혼자 빵 터져 겁나 웃으며 알아서 살아 돌아오겠지라고 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구라도 가문에 전해져 내려오는 가보에는 그가 가문을 발전시킨 인물임에도 미친 것처럼 웃어대는 일이 많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결국 기이시 토벌을 성공했으며 다카야마 우콘과 친하게 지내던 칸베에는 기독교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1587년 히데요시가 바테렌 추방령을 발표하자 다카야마 우콘은 이 명령에 반발하다 추방되었지만 칸베에는 열심히 히데요시의 명령을 수행했고 이에 선교사들과 기독교 신앙을 믿는 제후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사한 것 같지만 다르게 보면 살아남기 위해 대단한 처세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히데요시가 그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경계를 했는지 또 다른 일화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느 날 오사카에 지진이 일어나자 히데요시가 걱정되어 수많은 장수들이 급히 오사카로 달려왔죠. 이때 당연히 칸베에도 오사카에 도착했는데 히데요시는 일일이 자신을 걱정해서 와준 장수들을 치하했던 반면 유독 칸베에에게만 내가 죽지 않아서 굉장히 실망했겠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칸베에는 히데요시가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고 언제 꼬투리가 잡혀 죽임당하지 않을까 두려워 1589년이 되자 고작 44살의 나이에 가문을 장남 나가마사에게 물려주고 은거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또한 이때쯤 이시다 미스나리와 가토 기요마사 등 젊은 인재들이 하나둘 두각을 드러내는 시기였기 때문에 자신은 몸을 사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히데요시의 최측근으로 일하며 오다와라 정벌에도 참가해 호조 우지마사와 호조 우지나오를 설득해 무혈 항복시키는 굉장한 공적을 세우기도 했죠. 이때 호조 우지나오는 칸베에에게 일광일문자라는 명도를 선물했는데 이것은 현재 국보가 되어 후쿠오카시 박물관에 소장 중이라고 합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그는 지휘조원 및 감독인 군감으로 참전했지만 오봉행 중 한 명인 이시다 미스나리와 다툼이 일어나 병을 핑계로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고 그때부터 출가하여 유유자적한 은거 생활을 했죠. 1593년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가 태어나자 자신과 친분이 있던 히데츠구에게 이제 나리의 목숨이 위험해졌으니 태압 전하의 눈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삼가십시오 라는 조언을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히데츠구는 할복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이후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자 천하를 두고 이시다 미츠나리와 도쿠가와 이에야스 간의 대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칸베에는 이미 일본 전국에 난리가 날 것을 예측하고 있었고 천하제패에 대한 야망을 드러냈죠. 그는 곧바로 전 재산을 털어 영지인 부젠국의 낭인과 농민들을 무장시키고 규슈 대부분의 영토를 점령해버렸습니다. 이때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많은 낭인과 농민들에게 돈을 지급할 때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할 거라 여기고 돈을 2번 받으려고 줄을 서자 칸베에는 일일이 그들을 다 기억하면서 2번 받은 줄 알고 있었지만 한 번씩 웃은 뒤 돈을 더 주었다고 하죠. 이것만 보면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인 것 같지만 다정다감한 모습도 보이는 인물 같습니다. 칸베에가 급하게 전 재산을 투입해 규슈를 정벌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는 이에야스와 미츠나리가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틈을 타 규슈를 정복하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오랜 전쟁으로 양군이 지쳐있을 때 갑자기 중앙으로 진출해 천하를 순식간에 손에 넣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에야스가 이끄는 동군이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너무 빨리 승리해버리는 바람에 그의 계획이 완벽하게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한 칸베에는 그동안 보여준 대단한 지략에 못지않은 처세술을 발휘해 애써 점령한 규슈 지방을 미련 없이 이에야스에게 헌납했다고 하죠. 당시 그의 아들 구로다 나가마사의 아내가 이에야스의 양녀였기 때문에 나가마사는 동군 측에서 세키가하라 전투에 참전해 대단한 무공을 세웠는데 그가 뛰어난 활약을 벌인 것을 듣고는 이 천하의 얼간이 같은 놈이라며 투덜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세키가하라 전투 후 나가마사가 돌아와 이에야스님이 제 손을 잡고 공을 치하하셨다 라고 하자 칸베에는 그때 너의 왼손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라고 말했다고 하죠.
이 말의 의미는 왼손으로 이에야스를 베어버렸어야지 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은거 생활을 계속했는데 자신의 수명이 거의 다 되었다는 걸 느낀 칸베에는 아무 이유도 없이 중신들을 욕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러자 아들 나가마사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한마디 하자 중신들의 마음이 나에게서 떠나 너에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좋은 동네 영감님 마냥 영진의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면서 유유자적한 삶을 살다가 1604년 4월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는 굉장히 정세 파악을 잘하는 인물로 오다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땐 오다의 편에 서고 이후 히데요시 그리고 이에야스의 편에 섰기 때문에 처세술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삼남이자 에도막부 2대 쇼군인 도쿠가와 히데타다는 칸베에를 두고 이 시대의 장량과 같은 인물이다 라고 평가했다고 하죠. 지금까지 히데요시가 두려워했던 히데요시의 제갈량 구로다 칸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일본 전국시대 최고의 다이묘를 꼽을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인물이라 불리는 모리 모토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497년 아키의 호족인 모리 히로모토와 모리 가문의 반개 출신인 후쿠바라 부인의 이남으로 태어난 모토나리는 1500년 그의 아버지가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면서 본성인 교시다구리야마 성을 떠나 다지히사루가 개성에서 살게 됐는데 5살 때 그를 아껴주던 어머니를 잃고 10살 때 아버지마저 잃으면서 친형인 모리 오키모토의 보호 아래 성에서 살고 있었지만 부모 없이 영지와 성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가신인 이노우의 모토모리가 어린 주군을 얕보고 횡령까지 하는 바람에 쪼들리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의붓어머니인 스기노 오카타가 재혼도 하지 않고 친어머니의 자리를 메워주면서 겨우 버틸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가 17세가 되던 해 명나라 사람들이 모리 가문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들 중 관상을 잘 보던 사람이 모토나리를 보고는 한고조나 당태종에 풍모가 있다고 평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1516년 형이자 영주인 오키모토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자리를 이어받은 조카 고마스마루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모토나리가 조카를 대신해서 영지를 다스리게 되죠. 아직 기반이 미약했던 모토나리는 고마스마루의 외척인 다카하시 가문과 그리 사이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장녀를 다카하시 가문으로 시집보내 그들에게 협력을 구했습니다. 말이 며느리지 사실상 인질과 다름없는 신세였다고 하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 빈고에서 미요시 가문과 전투 중 다카하시 일족이 대부분 사망하면서 모토나리가 정치적 주도권을 쥐게 되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너무 어린 나이에 대리청정을 맡은 모토나리는 문중에서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 모리 가문과 아키에서 1, 2위를 다투던 다케다 모토시게가 모리 가문의 부하인 기카와 가문의 아리타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에 모토나리는 어린 조카를 대신해 원군을 끌고 갔는데 그것이 그의 첫 출전이었다고 하죠. 다케다 가문의 맹장 구마가이 모토나오가 그를 상대하러 오자 모토나리는 매복 등을 적절히 구사해 그의 부대를 격파한 후 대장인 구마가이의 목을 베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격노한 다케다 모토시게는 아리타 성포위를 풀고 모토나리를 상대하러 갔죠. 병력상으로는 분명 다케다군이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모토나리는 적군이 강을 건너는 순간을 노렸다가 궁병들을 시켜 화살을 퍼부어 버렸고 화살비를 맞은 다케다 모토시게가 전사하면서 다케다군은 처참히 패배했습니다. 그렇게 다케다 가문을 재기불능에 빠뜨린 모리 집안은 머지않아 아키 최대의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죠. 이후 모토나리는 아키를 통일하기 위해 이즈모와 이와미의 태수인 대영주 아마고 가문의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고 가문은 원래 다케다 가문과 손을 잡고 있었는데 오우치 가문이라는 강대한 적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모리 가문을 선택한 것이죠. 그렇게 모리는 아마고 가문의 묵인 아래 다케다 가문의 남은 세력들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모토나리는 다케다 가문의 본성인 가나야마성 공략대에도 큰 공을 세우며 가문 내 입지를 더욱 다지게 되는데요. 그러던 1523년 조카 고마스마루가 9살의 어린 나이로 죽자 모리 가문의 중신들은 모토나리를 새로운 주군으로 내세웠죠. 하지만 사카 가문과 와타나베 가문 등 유력한 호족들은 모토나리가 어린 조카를 암살한 게 틀림없다고 주장하며 모토나리의 동생인 아이오 모토스나를 주군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모리 가문이 더 이상 커지는 것을 경계한 주인 가문 아마고 스네이사의 책략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모토나리는 다른 가신들의 지지를 얻어 반대파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안정적으로 자신의 지배권을 지켜냈습니다. 1525년 이 모든 일에 배후에 아마고 가문이 있었음이 드러나면서 모토나리와 아마고 스네이사는 원수가 되었고 모리 가문은 아마고 가문의 경쟁 상대인 오우치 가문 밑으로 들어가게 되죠. 1529년 모토나리는 조카 고마스마루의 외척이자 자신의 사돈인 다카하시 오키미스 일족을 토벌했기 때문에 그곳에 인질로 잡혀있던 그의 딸은 당연히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요. 덕분에 모토나리는 영토확장을 위해선 딸의 목숨 따윈 아랑곳않는 냉혈한이라고 알려지며 주변 호족들 사이에서 신용이 많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평판 따윈 무시하고 아키 지방의 또 다른 숙적인 시시도 가문의 다른 딸을 정략 결혼시키며 거듭 혈연을 늘려갔죠.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주인인 오우치 가문이 권력 투쟁으로 인해 세력이 약해져가는 걸 이용해 거침없이 자신의 세력을 늘려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오우치 가문의 난에 휘말린 아마노 가문과 구마가이 가문과도 맹약을 맺으면서 아키의 완전 제패를 이루어냈습니다. 1540년 요시다 고리아마성 전투에서 아마고 스네이사의 후계자 아마고 하루이사가 이끄는 3만의 아마고군에게 역전승을 이끌어낸 모토나리는 같은 해 오우치 가문과 함께 아키의 가나야마 산성을 공격해 다케다 가문을 아예 멸망시켜버렸죠. 1542년부터 1543년에 참전한 이즈모 원정에서는 기카와 오키스네의 배신으로 보급선이 끊겨 대패하기는 했지만 전투에 참여한 다른 두 대영주 집안이 엄청난 타격을 받은 반면에 모토나리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세력을 잘 보존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세력이 더 강해지게 되는 유리한 결과를 얻었죠. 1544년 모토나리는 강력한 수군을 보유한 다케하라 고바야카와 가문의 삼남인 도쿠주마루를 입양시켜 그곳에 당주로 앉혔고 1547년에는 처가인 기카와 가문의 차남 모리 모토하루를 입양 보낸 후 당주인 기카와 오키스네를 강제로 끌어내리면서 자신의 차남을 그곳의 후계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편 누타 고바야카와에도 자신의 삼남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를 대릴사위로 보내면서 자신의 아들이 누타 고바야카와 가문을 이어받도록 만들었죠. 그렇게 모토나리는 기카와 가문과 고바야카와 가문을 모리 가문의 분가로 만들면서 두 가문을 자신의 양날개로 삼았습니다. 이로써 모토나리는 남주고쿠 지방 중 무려 절반 가까이를 손에 넣게 되는데요. 1553년 아키를 침공한 아마고 하루이사를 격퇴한 모토나리는 1554년 아마고 가문 내부에서 대규모 숙청 사태가 일어나면서 북부의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 주군인 오우치 가문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모토나리는 오시키바타 전투, 이스쿠시마 전투에서 연달아 오우치 가문의 부대를 격파했고 이후 그는 오우치의 남은 영토를 하나하나 차지해갔는데 그 와중에 가문 내의 혼란을 수습한 아마고 가문의 당주 아마고 하루이사가 모리 가문의 영토인 야마부키성을 공격해 그곳에 있던 이와미 은광을 손에 넣는 일도 있었죠. 1557년 오우치 가문은 결국 북규슈를 제외한 모든 영지를 모리 모토나리에게 넘겨주고 멸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1558년에는 오우치 가문에게 뺏겼던 은광을 되찾기 위해 모토나리는 차남인 모토하루와 함께 누쿠유성으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누쿠유성을 함락시키는데 성공한 그들은 기세를 몰아 야마부키성까지 공격해 들어갔지만 긴 원정의 병사들이 지쳐 더 이상 전투를 계속할 수 없게 되면서 포위를 풀고 철수를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아마고 하루이사가 보낸 원군이 도착했고 이를 본 수비군의 대장 혼조 스네미스가 성문을 열고 아마고의 원군과 협공을 가하면서 모토나리군은 큰 패배를 맛보게 되죠. 1560년 아마고 하루이사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마고 가문이 심한 내분에 휩싸이자 아마고 측은 당시 무로마치 막부의 세이이대 장군 아시카가 요시테루에게 모리 집안과의 중재를 요청했지만 모토나리는 단호하게 이를 거절하고 주고쿠 지방을 제패할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1562년 마침내 이즈모 원정길에 오른 모토나리는 먼저 10개 지성 중 하나인 시라가성을 함락시킨 후 과거 오우치 가문 밑에서 본성인 가산토다 성을 공략했다 실패했던 경험을 살려 병사들을 풀어 성을 포위하기만 한 후 아마고군 내부의 이간책을 펼치면서 가문의 권력을 이어받은 지 얼마 안 된 적장 아마고 요시히사가 선대 때부터의 중신 우야마 히사카네를 자신의 손으로 제거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자신의 손으로 부하를 죽인 아마고 요시히사는 가문 내에서 인망을 잃게 됐고 성내 병사들의 사귀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져만 갔습니다. 그러자 모토나리는 투항한 적군 병사들에게 자신이 직접 죽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이며 상대의 항복을 유도했죠. 결국 1566년에 아마고군은 싸울 의지를 잃고 성문을 열게 됩니다. 이로써 모리 모토나리는 평생의 숙적을 모두 처단하고 주고쿠의 패자로 우뚝 서게 되었죠. 아마고 멸망 때 모토나리의 나이는 71세로 인생 50년이라고 일컬어지던 그 시대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고령임에도 매우 정정했다고 하네요. 장남인 모리 타카모토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손자인 모리 데루모토를 후계자로 지명했는데 데루모토가 너무 유약한 인물이라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모든 정무를 도맡아 했다고 하죠. 그렇게 말년까지 왕성한 활동을 보이던 모토나리는 1571년 요시다 고리아 산성에서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은 최고 권력자의 아들로 태어나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될 줄 알았지만 젊은 나이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53세라는 늦은 나이에 얻은 늦둥이 장남 도요토미 추루마츠가 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크게 상심했고 너무나도 어렵게 얻은 자식을 잃은 만큼 이제 다시는 자식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피를 이은 후계자를 거의 포기한 분위기였다고 하죠. 때문에 57세라는 매우 늦은 나이에 간신히 얻은 히데요리는 그에게 정말 귀하디귀한 아들이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늙음하게 겨우 얻은 큰아들인 도요토미 추루마츠가 어린 나이에 병으로 요절한 후 히데요시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누나 니슈의 아들인 조카 도요토미 히데츠구를 후계자로 지명했기 때문에 이후 작은 아들인 히데요리가 태어났을 당시에는 이미 히데츠구가 히데요시의 관백 자리를 이어받고 있었으므로 논란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막상 자신의 피를 물려받은 아들이 태어나자 마음이 바뀐 히데요시는 1595년 7월 히데츠구로부터 관백 직책을 박탈하고 그를 할복시킨 뒤 그의 일가족 또한 모조리 숙청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다이묘들에게 히데요리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혈판서약서를 쓸 것을 강요했다고 하죠. 1596년 9월 히데요리가 성인식을 치르자 히데요시는 그때까지 독재에 가까웠던 자신의 정권체제를 수정한 고다이로 고부교 제도를 도입해서 히데요리를 보좌하는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는 등 늦둥이 아들의 후계자 자리를 확고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히데요리가 겨우 5살이었던 1598년 9월에 히데요시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 몇 가지 설이 있는데 매독설, 위암설, 독살설 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설로는 호랑이 기생충설이 있는데요. 1592년 일본군이 조선에서 큰 호랑이 한 마리를 잡아 히데요시에게 진상했는데 히데요시가 매우 기뻐하며 덴노에게 가져가 자랑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일본군 장수들이 경쟁을 하듯이 조선의 호랑이를 잡아 히데요시에게 진상하기 시작했으며 히데요시는 몸보신을 위해 호랑이의 고기나 장기를 생으로도 먹었는데 이로 인해 기생충 감염을 겪었을 것이라는 설이죠. 그렇게 히데요리가 죽은 아버지의 뒤를 이었는데 고다이로의 일원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중신합의제의 원칙을 자주 어기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점점 갈등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또 다른 고다이로인 마에다 도시이에가 사망하고 고부교이자 친 도요토미파인 이시다 미츠나리가 실각하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어린 히데요리를 제치고 전국의 주도권을 쥐게 되죠. 결국 1600년 이시다 미츠나리를 필두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군사를 일으킨 세키가하라 전투가 발발하게 됩니다. 결국 세키가하라 전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끄는 동군의 승리로 끝났고 가토 기요마사 등 히데요시의 신하들이 끝까지 히데요리를 보호하려고는 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버린 뒤였죠.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막부의 최고 권력자를 상징하는 세이이다이 쇼군의 지위를 얻어내면서 사실상 도요토미 히데요리는 천하인의 자리에서 밀려나기는 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히데요리는 높은 관직을 부여받고 매해 신년마다 조정의 중신들에게 오사카 성에서 참배를 받는 등 히데요시가 살아있을 때와 다름없는 높은 예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611년 교토의 니조성에서 도요토미 히데요리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만나는데 이때 장성한 히데요리를 보고 위협을 느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가문을 멸망시킬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하죠. 결국 1614년에 도요토미 가문이 호코지를 재건할 때 종명의 내용에 이에야스를 무시하는 문구를 넣었다는 호코지 종명 사건을 구실로 삼아 도요토미 가문과 도쿠가와 가문이 결별을 하게 되고 머지않아 오사카 겨울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히데요리는 후쿠시마 마사노리, 가토 요시아키라 등 도요토미 가문의 아래에서 싸우며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던 다이묘들을 중심으로 경문을 날렸지만 도요토미 측에 가담하는 다이묘는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세키가하라 전투 당시 다이묘의 지위를 상실한 다이묘들과 그들의 가신들이나 친족이었던 사나다 노부시게, 초소카베 모리치카, 모리카츠나가, 아카시 타케노리 등과 그 외에도 이름을 날리고자 했던 고토 모토츠구 등의 낭인들이 도요토미의 경문에 호응해서 오사카 성으로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낭인들은 의욕은 매우 앞섰지만 오합지졸로 통제가 어려웠고 자기들끼리 서로 대립하며 갈등을 일으키기까지 했죠. 전쟁 초반 기스가와구치 전투, 바쿠로구치 전투 등에서 도쿠가와군에게 연패한 도요토미군은 노다 후쿠시마 수상 전투, 이마후쿠 전투, 시기노 전투 등에서도 패배하며 결국 남은 주변 성체를 모두 버리고 오사카 본성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사카 본성에서의 전투에서는 도쿠가와군이 도요토미 측 낭인들의 활약으로 인해 성내로 진입하는 것을 저지당하는 등 곤란을 겪었고 특히 사나다마루 전투에서는 도쿠가와 측이 큰 손해를 입게 되죠. 그러자 도쿠가와군은 아예 전술을 바꿔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의도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사카 성에 포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결국 도요토미 측과 도쿠가와 측 양쪽의 식량과 탄약이 떨어지면서 이에야스는 히데요리 측의 화친을 제의하게 되는데요. 히데요리는 화친에 반대했지만 어머니인 요도도노 등의 설득으로 결국 오사카 성의 해자를 메운다는 조건으로 화의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화의가 맺어진 후 도쿠가와 측은 도요토미 측이 스스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해자를 메워버린 후 성곽의 일부까지 파괴해버렸습니다. 이에 도요토미 측이 크게 항의했지만 도쿠가와 측은 이를 무시한 채 오히려 낭인들을 모조리 추방하고 영지의 일부를 교환할 것을 도요토미 측에 요구했죠. 결국 1615년 도요토미 측이 도쿠가와 측의 요구를 모두 거부하고 해자를 도로 파내버리면서 이에야스는 전쟁의 재개를 선포했고 그렇게 오사카 여름전투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도요토미 측은 오사카 쪽으로 북상하고 있던 도쿠가와의 대군을 적은 수의 군대로 맞상대하기 위해 좁은 지역인 야오로 진군을 하게 되죠. 이후 야오와 와카의 동묘지에서의 전투에서 조소카베 모리치카가 이끄는 도요토미군이 도도 다카토라가 이끄는 도쿠가와군을 괴멸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주요 장수인 키무라 시게나리, 고토 모토츠구 등이 이 전투에서 모두 전사하면서 도요토미군 또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한 기슈에서의 가시이 전투에서 도요토미군이 도쿠가와군에게 패퇴하고 반나오유키 등이 전사하면서 도요토미군은 후퇴하여 오사카 성으로 물러나게 되죠. 잇따른 패전으로 전력을 잃고 쇠약해진 도요토미 측은 도쿠가와의 수장인 이에야스, 히데타다가 오사카의 포진한 때를 노려 최종 결전을 다짐하게 됩니다.
이때 사나다 노부시게가 도요토미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총대장인 히데요리가 직접 전선에 나와 군사들을 독려할 것을 히데요리에게 호소했지만 히데요리의 어머니인 요도도노가 전장이 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해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서 결국 무산되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정장 요도도노 본인은 자주 전선을 들락날락했다고 하네요. 같은 해 5월 7일 도요토미 측의 모리 가츠나가 부대가 도쿠가와 측의 혼다 타다노부 부대를 사격한 것을 시작으로 오사카 전투의 마지막 전투인 덴노지 오카야마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덴노지 방면에 있었던 사나다 노부시게 모리 가스나가의 군은 차례차례 도쿠가와 측의 진영을 무너뜨리면서 한때 이에야스가 자결을 각오해야 할 만큼 도쿠가와군을 궁지에 몰아넣은 적도 있었죠. 특히 사나다 노부시게는 적과 아군 양쪽에서 일본 제1의 용사로 칭송받았을 만큼 여러 차례 위협적인 돌진을 감행하며 뛰어난 전투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에야스를 치는 데까지는 성공하지 못한 노부시게는 퇴각하던 도중 힘이 다해서 전사했고 다른 도요토미군도 모두 무너지게 되죠. 결국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진 히데요리는 어머니인 요도도노와 함께 자결하면서 23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